4월 두 번째 주차 주간 집계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평가, 지난주 62.9%에서 61.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1.4%포인트 내려갔고요.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주 33.4%에서 34.7%로 1.3%포인트 올라가며 이 하락세가 조금 멈춰선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요,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시행했습니다. 조사 일자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시행된 날짜는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16일에 이 제대적인 개각과 개편 인사가 발표됐는데 이 같은 부분이 온전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이 지지율이 상승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개각과 개편에 대해서 그럼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심 수습을 위해 단행된 개각이다, 개편이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부분 인사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인사와 관련돼서 이만큼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락 추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몇 주 동안 그래도 30%대 벽은 깨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 이 30%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20%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틀림없이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30%를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레임덕까지 가면서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나마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해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선 때 한 42% 정도 그 득표를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30% 초반까지 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앞서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대권 주자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사실 그것도 역시 레임덕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 마지막 좀 고비라든가 일종의 네. 최후의 보루 같은 이런 선 안에 지금 걸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최대한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30% 이상을 유지하는지,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은지, 이 같은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여론조사 추이를 볼 것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 청와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로운 이철희 정무수석 또 박경미 대변인 등이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된다. 이런 말 등등을 하기로 했는데 장 소장님 여러 가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겠다. 우리는 선한 정부다. 여러 가지로 비리가 없는 정부다라고 최재성 전 전무수석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요.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해서 그래요. 부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수사를 못하게 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청와대에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해요. 특별감찰관이 여러 가지 부패 사건, 친인척이라든지 네. 청와대 인사들의 여러 가지 근무 실태, 비리, 부정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곳인데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냥 애써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저런 말씀은 말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경미 대변인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저분이 2019년 11월에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달빛 소나타라는 걸 연주해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칭 아부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대변인을 임명을 했어요. 과연 대변인으로 적절하냐? 저분은 수학자 출신의 교육비서관 출신입니다. 오늘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했어요.
신임 대변인 뭘 잘 모르니까 당분간 질문은 대변인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대변인 못하러 임명을 합니까? 결국에는 내 사람 챙긴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네.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파트너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예요. 윤호중 원내대표 사선 의원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초선 비례대표예요. 급이 안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당의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다. 네. 결국에는 끌려다닐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당이 주도권을 갖고 하반기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개각과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 조금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무총리 지명이 되겠죠. 개각, 국무총리와 함께 5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아마 마지막 국무총리가 되겠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 TK,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면면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 소장께서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시킬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시킨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네. 자꾸 비판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한데 청와대에서 우리 이 사람을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논리를 제공하잖아요. 논리를 얘기하는데 가장 할 말 없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경륜이 있는 분이다. 요 얘기밖에 못해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황희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문체부 장관이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행안부 장관을 할 때 어떠한 통합적인 행보, 화합적인 행보를 했습니까? 통합형 총리의 지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 장관 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통합화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한 형평성,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시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후일담을 들어보면 여성 총리를 찾았는데 네. 여성 총리가 고사를 했다라는 것, 당일 인사발표 9시까지 대통령께서 결재하지 않으셨다. 9시 이후에 결재하고 발표를 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만큼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통합을 상징하는 그 인사이기도 하고 이미 행안부 장관 경력 등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형 인사로서도 마지막 남은 임기 1년 동안 잘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레임덕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장 소장님 얘기처럼 이런 딱 뼈아픈 지적들 그리고 또 날카로운 지적들은 청와대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좀 박하게 평가했다고 하는 생각은 좀 지우기가 어려워요. 역대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임기 말로 갈수록 사실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떤 인물을 임명해야 될 것인지, 이른바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 여론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 이게 이제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임명하는 과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근데 김부겸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그 측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화합형 인사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좀 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역에 가서 지역 신문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역 출신들 장관 몇 명 임명됐는지, 우리 지역 출신 총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인사 날 때마다 숫자 세요. 그 지역 신문이 다 보도하는 제일 큰 보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지역 균형이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부겸 전 장관을 내정한 부분들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 패배했기 때문에 단순히 임명했다, 마지못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디까지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 하마평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사실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네.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엔 우리 사람 얘기만 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이철이 정무수석 임명한 것도 여당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임명했다기보다는 네. 야당의 지적이나 아니면 국민 여론을 좀 더 가감 없이 전해 듣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좀 있다고 봐줄 수는 없을까요? 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네. 것까지 너무 폄훼를 하기 시작하면 뭐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죠. 예,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또 친문, 비문을 나눴을 때 친문으로 꼽히는 인사는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까지 잘 수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와 또 여당의 기대이기도 한데 얼마나 또 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인사 두 명을 저희가 좀 집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철이 정무수석 같은 경우 이제까지 정무수석은 모두 친문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청와대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에 처음으로 친문이 아닌 비문이라고 꼽히는 정치인이 기용이 된 겁니다. 역할 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봐야 되겠죠. 뭐 지금 먼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이철이 정무수석도 역시 국민의 의견 잘 전해서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께 전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 여당에 무조건 뭐 동조하거나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국회 관계, 당정 관계를 청와대하고 당과의 관계, 당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솔직한 얘기나 가감 없는 얘기를 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야당 얘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야당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중진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뭐 글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중진 아니면 아무도 뭐 시킬 사람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에서 전 한편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한 게 또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선택을 국민들이 바꿔간다고 하면 네. 정치권의 긴장감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야당도 지금 높아졌어요. 긴장감이. 이럴 때 제일 신경 써야 할 게 어디입니까? 국회 여론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여론입니까?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고 대통령한테 전하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회도 국민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철이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역할에 충실하게 잘할 수 있다라든지 뭐 국민의 의견을 과감 없이 좀 전달하겠다. 네. 아니면 노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 이런 본인의 포부와 의지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바뀌지 않은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이철희 소장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는데 그분의 평소의 소신과 생각대로라면 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교체해야 됩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기소당했어요. 네.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소환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참모로서 적절하냐? 평상시 이철이 같으면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가서 관철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철이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장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 부분을 청와대가 또 어떻게 듣고 있을지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방역기획관에 김호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임명 철회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그동안 판단을 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부 편에 섰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 백신 급하게 들어올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맞고 안정성이 검증된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방역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가 확산된 거는 8.15 보수 우파의 그런 집회 때문에 그랬다라는 정치 편향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분 남편이 작년에 민주당 공천받아서 출마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훈 인사 아니냐, 또 우리 사람 챙긴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저분의 과거의 지속적인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유능한 사람일까? 최고의 전문가일까? 아닌 것 같아요. 저분의 판단과 예측이 다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저 사람을 왜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지? 결국에는 내 사람 챙기기, 보훈 인사,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유능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 인사다, 정치 방역이다.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근데 김호란 교수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누구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김호란 교수랑 저도 방송에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문제에 대해서 같이 출연한 적도 있고요. 네. 이제 라디오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할 때도 인터뷰 많이 했는데 왜 김어준의 방송에 나온 것만 왜 인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요? 방역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은 책임 없이 막 무조건 흔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 입국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시 전문가들 상당수도 중국 입국 막아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김호란 교수가 당시 그런 주장했다고 정부 여당 편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8.15 집회 관련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상당수 전문가,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그 이전에도 일종의 무증상 감염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폭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김호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친정부적입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개발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 예측한 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백신 들어올 때 백신에 기대서 방역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백신 개발하면 백신 개발하는 대로, 백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방역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전문가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만 똑 따가지고 방역을 현재 방역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백신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백신 필요 없다고 말한 뭐 방역기획관 이런 식으로 제목 뽑는 거는 저는 왜곡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모 보수신문에서 그대로 일면에다 갖다가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또 많이 퍼질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왜 적극적으로 정부가 더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비판은 네. 일정 부분 저는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백신 수급이 잘 안 되는데, 물론 국외 상황이 녹록치 않고 미국 상황이 네. 녹록치 않은 건 맞지만 최선을 다하라.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관계에 잘 맞지 않은 거 일부분만 똑똑 따가지고 마치 뭔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감 네.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폄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청와대에서 그 질병관리청도 있고 한데 뭔가 가교 역할을 하고 전문성 있는 누군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청와대하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역기획관이든 책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면 앞으로 김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역할에 충실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뒤 맞지 않게 다 잘라가지고 저 사람은 친정부적이야, 정부가 생각하는 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정치 인사로 마치 만드는 것은
전 방역 문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당연히 친정부 인사를 당연히 청와대에 네. 참모로 쓰겠죠. 뭐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백신 문제 관련해선 좀 다른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워딩이 네. 있으니 검증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분의 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 말씀드린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야당의 주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도 책임성 있게 네.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선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야지, 자기네가 비판하고 싶다고 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만 따다가 갖고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방역 정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백신도 못 구했고요. 현 정부 방역은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네. 정치적 의도를 담고 비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비판할 거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네. 거면 제대로 견제해라. 이 말을 하고 알겠습니다. 싶다는 거죠. 자, 야당이 어쨌든 능력이 없으니 이분의 주장 가지고 비판할 네.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말씀드려요.